예, 종합 토론은 우리나라 해양 수산 분야 종합 언론사로 주요 수산 분야 소식 등을 다양하게 기사로 제공 및 홍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하고 있는 성영택 현대해양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당 및 토론자 7분에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개받은 현대해양의 송영택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도시어촌으로 부산 수산정책 포럼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정할 때 이제 도시어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합의가 이제 됐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어촌이라는 게 또 부산이 이제 특히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어촌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도시어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금만 보고 어촌 마을이 이제 도시화되는 그런 과정이 다 있고 앞에 이제 자료에서도 보면 어촌 마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화가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책을 할 때, 어촌 정책을 할 때 농촌하고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정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이제 용산에서도 해양수산을 비서관이 별도로 없고 이제 농어촌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크게 이제 농촌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도시어촌 부분의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정책의 대상이 이제 다른 공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이제 부산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집이 원래는 고향이 기장인데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 어촌의 문제가 이제 보면 오영수의 갯마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해양 소설이라고 하는 해양 문학의 시초라고 하는 오영수의 갯마을이라는 배경이 항리마을입니다. 일광에 있는 항리마을이고 영화화가 됐죠. 영화가 옛날에 고은아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 됐던 영화가 되는데 일광이 삼성리에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수한 어촌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아까도 이제 우신구 교수님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도시화 과정에서 어촌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이랬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조금 앞에 들을 때 조금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아까 다케우치 교수님은 어업의 관점에서 어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호림 박사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이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이 소득과 일자리, 스마트화, 관계인구,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또 부분은 어떻게 갈 건가 조금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우신구 교수님께서 하는 문화관광의 자원화라든지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커뮤니티 회복, 이런 부분은 실제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급격히 잃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토론을 나눠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오셨고 또 정책을 하는 해양수산부 과장님도 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잘 추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참여하실 때 각 패널들한테 한 7분 정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토론 중에서 발표 중에서 제가 볼 때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 부분입니다. 왜 지금 이제 이 어촌이라는 용어를 이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어장과 어항과 배우 촌락이 있는 것을 어촌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어업이 없으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촌이란 고기 잡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해촌이라 하지 않고 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곳이 어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의 제일 전문가가 우리 김준 전남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대한민국의 도서와 모든 웬만한 어촌들은 다 방문해서 거기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도시 어촌에 대한 그 관점을 바라볼 때 도시 어촌의 공동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준입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공동체나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 분 발표한 얘기 제가 좀 이렇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다케우치 선생님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케우치 선생님 그 기조 강의에서 이렇게 공감했던 게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관광은 재현의 장소다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촌 관광이나 관광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어촌을 활성화하는데 관광이 재현의 장소가 아니라 관광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누가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본말이 전도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은 재현의 장소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좀 깊게 했고요. 두 번째는 시민 소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저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건 관계 인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소비자가 없는 생산은 또 거기는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생산보다 유통과 소비가 농업이나 어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게 농촌과 어촌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부분이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또는 주민들의 자존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정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조에서. 두 분의 발표에서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얘기를 좀 풀어본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이호림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바다 생활권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바다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게 육지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그 육지의 마을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과 접목될 때 그 바다, 지금 우리 무슨 자유로업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판매나 이런 그 생활권들이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바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그 생활권들을 묶어서 그 행정 단위와 함께 풀어가는 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그런 그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해수가 하는 것처럼 그런 바다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효성 있는 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제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요거는 어촌계와 좀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촌계가 말은 자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그 자율이라고 하는 게
한 4, 50년 동안 행정의 어업이나 어촌의 운영 방식의 그 마지막 단계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촌 자체가 어쩌면 농촌보다 훨씬 더 자율성이 거세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늘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그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한 형태에서 연결이 됐을 때 바다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촌 체험마을의 전환 얘기를 아까 잠깐 얘기하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 어촌에서 조금 활력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곳은 어촌 체험마을인데 근데 지금 같은 어촌 체험마을의 운영들이나 지원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전환되기 어렵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어촌 체험마을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그게 거점이 되어야 되는 공간은 맞지만은 지금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전환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신 그 우 교수님의 발표는 저는 공감한 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 3년 몇 년 요 사이에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을 때 광주 전남 연구원에 있었는데 그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가고 싶은 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10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자체장이 2번 바뀌는 그 기간인데 그래도 그걸 하자고 했던 것은 고령화되어 있고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인적이든 물적이든 그런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풀어가는데 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기간 안에 갈등도 일어나고 반복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이 좀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율관리, 업인 스스로의 어떤 자율관리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오늘 천대원 전국자율관리업 연합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빠른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아까 이제 그 이효림 실장님 발표하셨는데 이제 KMI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나 통해서 이제 정책을 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고 실제로 이제 어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관이 이제 한국어촌왕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관점에서 그 어촌왕공단이 이제 집행하는 관점에서 도시어촌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촌왕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인 나성진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어촌해양공단의 나성진 어촌해양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해양관광 거점 조성과 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 집접단지를 부산에다가 조성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현재 부산에 또 어촌왕 재생 사업들을 진행해왔던 그 어촌 뉴딜 9개소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1개소도 선정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어촌과 연계돼서 지금 어촌 공동체가 51개소가 있다라는 제가 토론 요청 받을 때 문서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연계되면서 소득이 증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 도시어촌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먼저 도시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공생 발전하는 어촌 6차 산업화와 어촌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다부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산 연안에 어촌에 이러한 다부처 사업들과 연계된 것들이 어촌에 그 연계돼서 부산 어촌의 소비가 되고 거기에 체류하면서 소득이 증가되는 그러한 다부처 또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는 사업 활성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청 그 특강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 중에 어업에서 해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일본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내용이 일본이 6차 산업화는 어업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를 6차 산업화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관광을 플러스를 시켜서 어촌 특화 발전 지역법에 보면은 우리는 관광까지 포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관광은 6차 산업화 범위에 없다가 이번에 해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랜 그 학자들 간의 연구 끝에 제도화로 이제 시켰고요. 일본의 수산 기본계획과 어항어장 정비계획을 보면 약 500여 건의 과제들을 만들어서 지금 어항 등 그 시설에다가 해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업은 관광이 기본이 되는 서비스 산업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 어업인 주도로 현재 어촌에서 관광 활성화나 6차 산업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우리 어촌계하고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도시 기업들하고 접목이 되면서 시작되는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일 어촌어항 기술 교류회의를 매년 저희들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본의 미사키 어항이라는 해상 낚시터가 있는데 여기는 어업인들은 자기들이 물고기를 손질해주고 이러한 작업들, 단순 작업들을 하고 전문 도시 기업들은 거기에 뭐 낚시터 경영부터 모객하고 주차장 관리, 뭐 회계, 뭐 이런 모든 이러한 것들은 또 기업이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으로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그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고 이거 이외에 또 미사키 항내에 보면 워프로 우라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지자체가 출자를 한 기업이 그 C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을 어항 내에다가 시설을 해서 1층은 뭐 수산물, 2층은 마켓들 조성하고 어항 부지에는 여러 가지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뭐 캠핑장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어항 수역에는 또한 낚시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마켓에 들어와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주거나 그 일하는 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해주고 시설 운영은 도시 기업이 들어와서 한 다음에 나오는 이익은 80%를 또 그 지역에 환원하는 뭐 이러한 사례들도 사업이 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훅구이현의 오하마시 어항내에는 어촌 체험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촌계가 만든 체험시설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민박 사업자들이 1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체류한 숙박 소득을 올로 빌려다 보니까 체험시설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같이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무슨 낚시, 미끼를 끼우거나든지 양식 체험을 하게 하는 것들은 그 어업인들이 해주고 나머지 경영과 관련되거나 모객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문 여행사 기업이 같이 연결해주고 그리고 숙박업체는 자기한테 거기서 숙박하는 형태만 소득으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민간 교류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민주도로만 쭉 해왔던 것이 일본은 도시기업하고 먼저 같이 매칭해서 시작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촌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소득이 코로나 이후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체험계획은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촌계 주도로만 능력 있는 어촌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근데 어촌계 주도로만 하다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 관광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해양수산부하고 어촌환공단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민간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삽시도에 가시면 이제 자전거 여행길들을 자전거 여행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호회들은 자기들이 모집을 하고 체험마을에서는 거기 부수적으로 와서 자전거 여행하다가 체험하면 체험소득과 특산물 판매, 수산물 판매를 거기서 이루어지게 하고 숙박업자들하고는 어촌계하고는 갈등이 있어서 민박업체들이죠.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민박업체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민박에서 체험장까지 오는 건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걸 직접 민박업자들이 차를 가지고 그 체험 그 장소까지 이동해주는 협약들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숙박업체와 어촌계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일본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어촌계 주도가 아닌 도시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모델들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 어촌 워케이션 우리 이효리 필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11개소 운영 지금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도 10개소 정도 했고. 근데 어촌 워케이션이 지금 공단이나 정부가 재정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포내마을과 저기 그 제주에 있는 사기마을은요. 기업이 시설을 공유비 시설을 조성해 줬어요. 그리고 모객하고 운영하는 거는 기업이 해주고 거기에서 체험을 또 연계를 해야 되죠. 워케이션은 그냥 일하는 공간만이 아니고 도시의 그 근로자들이 어촌으로 일을 시켜서 주말에 관광객이 아닌 비수기의 소득을 만들려고 만든 사업인데 그렇게만 하면 별로 받아만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소득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체험과 연계를 한 상품들은 다 체험마을이 가져가고 기업은 모객해서 일부 수익을 가져가고 하는 쉐어링하는 그런 모델로 운영되는 사례도 지금 만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모델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 부산 도시어촌은 굉장히 그런 이점을 볼 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례는 어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금 어촌 6차 산업화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거나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만든 것들이 사실 일반 마켓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어촌 크라우드 펀딩 소규모 민간 투자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대규모 해수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획발전 특구는 또 그런 사업으로 가고 중소규모로 또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협력하거나 일부 관계자들이 관계하면서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도 해나가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다부처 사업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리아 둘레길은 우리가 조성한 길이 아닌데 문체부에서 4,500km를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다 만들었죠. 서파란길, 해파란길 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 접점에 체험마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유인을 하자 해서 코둘 쉼터라고 하는 거를 체험마을들로 지금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걷기 여행객들의 그 체류하고 쉬고 잘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행안부가 사업하고 있는 섬 자전거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부처 지역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자원들을 우리 어촌으로 연계를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부산도 코리아 둘레길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남해안 지금 그 해양레저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남해안 지자체들끼리의 협업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관광 거점들이 만들어지면 어촌과 꼭 소비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유인하면은 우리 부산 도시어촌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들을 창출하는 또 좋은 기회로 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촌의 6차 산업화, 관광이 포함된 이제 6차 산업화가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민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거는 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신활력 사업의 유형 1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좀 뛰어들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도시어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자꾸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어촌의 입장에서 도시어촌이라는 것은
장점은 배후에 이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단점은 점점 이제 도시화가 밀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도 발표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히 갈등 요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업인들은 업 공동체는 왜소화되고 또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이런 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다음은 부산 시정 연구를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김경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입니다.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이제 4월 달부로 해양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2003년 그때 부산시 해양관광 복합형 의안 계획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제는 의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복합 기능을 해야 된다. 다기능 복합 의학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기조 발표해 주신 내용도 관광하고 연계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계획만 있고 실행하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그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수산수출가공 선진화단지도 제가 매립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준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해가지고 턴키로 발주까지 시켜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얼마 전에 떨어졌던 부산 엑스포 계획도 제가 하다 보니까 참 엄청나게 시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게 되면 이게 부산은 관광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치? 그리고 아까도 사회 보시는 사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장에 계신다고 했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칠암사계라든지 웨이브온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몇십만 명의 1년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요. 그게 어촌을 찾는 게 어촌이 좋아서 찾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찾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계 인구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뛰어난데도 개발 여건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계획을 하면서 해양수산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고리원전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집단 취락을 다 해제를 했거든요. 지금 기장에 있는 지역 전체의 해안변에 있는 집들이 주거지역을 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저하고는 해양관광 복합의 의안 계획을 하면서 이거는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안길, 뭐 쉽게 하면 뭐 일광역부터 해가지고 해안도로 해가지고 우리 고리원전까지 가잖아요. 모든 집들이 80% 해안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해안도로의 좌측으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짓겠다. 주거지역으로 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 그때 해수부를 방문하니까 그때 과장님도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1년, 2년만 때마다 허구한 날 태풍이 와가지고 물양장 방파제 더 쌓아달라고 매립을 더 해달라고 집은 그대로 몇십 년 된 집이 그대로 있는데도 보상하다가 볼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원 낭비고 국가에도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최일선에 있는 집은 도로 건너편에 최일선에 주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국토부를 찾아갔어요. 옆에 있는 국토부에 갔더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왕 푸는 거 계획적으로 좀 해가지고 도시 계획이 접목이 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촌계를 요 해양관광 복합의 의안 계획을 하면서 어촌 계장님들 다 모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요 우리 의안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같은 이야기를 한번 했더만은 세 분을 이야기를 드렸더만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김 박사가 가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어촌 개원이 수십 개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면 2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태풍 피해에 대한 그래 그쪽은 비와가지고 뭘 할 것이냐. 여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10몇 킬로나 되는 그 해안에 그걸 갖다가 돌려주고 대신에 기존에 횟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 밀락동에 가게 되면 회센터 건물이 아마 저 북쪽 끝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거점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다 하는데 우선권을 주려고 했던 그까지도 설명을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잘 안 되지. 계획이라고 한 거는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10년, 20년 뒤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하나를 또 제가 서두 없이 먼저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매년 한 2만 명 가까이 줄고 있어요. 70년 전에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지. 근데 20만 명, 지금까지 그 40년, 50년 동안에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80년, 2100년이 되게 되면 2500만이 안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심각한 걸 느낄 겁니다. 2500만이 안 됩니다. 그치?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 아까도 우 교수님도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우리 부산에도 제가 20년 전에 그때 한 자료를 갖다 오늘 발표 때문에 한번 자료를 봤어요. 어업 인구가 그 당시에는 9,800명 부산시에 지금은 3,000명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지, 그지? 그렇다고 어촌 개원수가 사실은 준 건 아닙니다. 어떤 그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대로 거기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왕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분 있는 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이 줄었으면 쉽게 해서 우리는 배후 지역에 그때 제가 그런 계획을 하려고 아무리 차에 다니도 네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라 해서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해안변은 알지? 거의 아까 그 우 교수님 발표한 것처럼 무량장에 그는 주차장 다 돼 있고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태풍이 크게 오게 되게 되면 또 앞에 또 매립을 더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한 번은 짚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식에 대한 변화인데 어촌 개원들도 마찬가지고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좀 시끄러웠지. 교도소 이전 문제 때문에 저도 거기 그 위원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전국의 교도소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저는 안 지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국을 다 다니게 됐었는데 기장에 우리 강서에 교도소 이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첨예화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글을 남겨달라 해가지고 제가 좀 써준 글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산은 급하지를 않다. 교도소에는 수천 명의 그 식사를 해야 되는 그분들이 재소자들의 70%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정 공무원들이 700명이나 넘습니다. 그러고 그 인센티브가 또 있는데 자꾸만 그게 그냥 우리가 혐오시설 요즘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그리고 화장장 같은 거 어제도 뉴스에 나오대요.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게 되게 되면 10만 평을 조성해가지고 화장장은 2만 평만 였고 나머지 8만 평을 공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 경쟁이 해가지고 7개 면장들이 막 자기들이 더 많이 모았다고 다 90%가 다 넘었어요. 동의율을. 예를 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게요. 기장에 어촌에 정주항이라든지 지방항이 되든지 한 두세 개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사실은 어촌 중동항이 통합한 것처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 그 의왕을 갖다가 다시 약간 그거는 어차피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해주게 되게 되면 그 주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역발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가
20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촌계 또 니가 가서 설득하라 하게 되면 전 못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권영창 과장은 20몇 년 전에 알았던 분인데 제가 처음에 연구원에 오면서 처음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10년 동안 하도 매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분리 가가지고 전부 다 수상 관련 일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의학 계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미나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뭐 여러 번 했을 거거든요. 저도 시장님도 우리 인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인구 감소가 부산의 인구 감소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인구 감소가 390만에서 지금 70만이 줄었습니다. 70만이면 한 4개 정도의 구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아직도 뭐 16개 자치구군이 있지만 그거는 숫자상이고 같은 기간에 인천의 인구가 우리 부산이 피크일 때 인천의 인구는 230만이었어요. 1990년에. 지금은 300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뒤에 되게 되면 부산은 제3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달고 다녀야 돼요. 먼저 깨닫고 바꾸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계속 자기 걸 지키려다 보니까 서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시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도 수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하나를 갖다가 하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큰 그림을 그려야지 20년 뒤를 보고 또다시 또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산의 이 도시어촌 자체가 엄청난 컨텐츠라고 이런 이야기가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서 어떤 시정의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전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러면 부산시 전체 도시 계획 전략에 이게 이제 포함시켜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뭐 수산 업무는 수산 업무대로 따로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진행이 좀 어렵겠죠. 그런 관점이고, 또 여기에 업인들이나 뭐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어촌에 아까 이제 그 우신국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경관적이나 관점에서 이제 우리 바닷가 쪽은 크게 야 좋다 이런 관점도 있고 또 어떨 때 혼란스럽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또 관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공간이 산업 공간입니다. 수산업이라는 업이 이루어지는 산업 공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업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은 뭐 어구가 적치되어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혼란스럽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경대 교수님이시고 지금 한국해양디자인 학회장을 하고 계신 조정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이렇게 토론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도 제가 좀 경청도 좀 하고, 오늘 사실 저희 총장님도 나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가셨지만은 그만큼 이제 의지도 강하고 또 그쪽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합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테마 자체가 해양 디자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학회를 약 한 10년 정도 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국을 다 이렇게 뭐 조금씩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 지역은 애착을 가지고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셨던 그 유지 다케우치 교수님하고 또 특히 이제 우신구 교수님이 이제 오랫동안 청사포를 관심 있게 가져주셨는데 연구를 해오시고, 사실 저도 이제 청사포 인근에 있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호림 실장님이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지난주 5월 9일 날 해양정책 포럼에서 이제 제가 장관님한테도 이렇게 막 질의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이 국민소득이 지금 현재 지금 세계 그 22위라고 지금 합니다. 소득 수준이 33,700불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시대가 되면은, 뭐 골프 인구가 막 늘어나고, 또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뭐 승마 인구가 늘어나고, 4만 불 시대가 되면 그 해양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통계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국민 수준, 근데 부산 시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뭐 영도 특정 지역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노인과 바다처럼 가고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고 지난주 정책 포럼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년을 위한 준비. 제가 역시 뭐 학교에 소속도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만 하기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그 노인들의 어떤 수준, 노인 인구, 시니어층이 되겠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해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세금을 좀 더 받자. 고급화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립심이 강한 그런 방향을 좀 더 고민한다고 하면,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유지 다케우치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 사례 이런 것이 연동이 될 수도 있겠다. 한국화된 형식의 뭔가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이렇게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젊은 시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드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액티브한 뭐 시니어, 뭐 젊게 사는 시니어, 또는 경제력을 가진 58년 세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공존하는 젊은 층, 이 같이 공존하는 커뮤니티 개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가 의견을 뭐 한두 시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시점에 부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 뭐, 여기 일본에서 이제, 그, 유지 교수님 오셨지만은, 사실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더 나은 도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더 나은 도시 디자인 포럼. 이제, 일본에 있는 전문가들, 학계, 공직자, 뭐, 전문직 다 포함해서, 대략 한 5, 60명씩, 한국에 5, 60명씩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가 고민을 하고 현장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있었거든요. 또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이 어쩌면은, 이 어촌의 방향을 좀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되고요. 품격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지원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책만 있지,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냉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이제 해양 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제가 뭐,
이제 내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남파랑길, 그 다음에 해파랑길, 서해랑길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것도 같이 뭐 문화부에서 시작했지만은 연계해서 해수부나 국토부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시민 주도형에서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주체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그 교육을 이제 선행 교육을 하고 그것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 교수님이 청사포 지역을 2010년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책이 있고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영도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의미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 부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양 쓰레기를 말씀하면서 초미세 플라스틱 얘기는 빠졌어요. 지금 먹거리 음식에 대한 걱정이 누구보다도 시민들,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 디자인 중에 뭐 여러 방향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관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촌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자. 이거는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어촌에서 가장 하기가 아주 다른 지역 어촌보다는 대단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들하고 무슨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어촌 속에서 기회가 있어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배 위에서 그냥 이동하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어떤 부산에서의 어떤 어촌 전략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촌 특화지원센터 관계자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거 참고 좀 하시고 나중에 뭐 플로우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실제로 이제 어업을 하는 어업인 입장이고 또 큰 우리 수산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나 이분 말을 저번에 한번 들을 때 상당히 감동적인 게 아침에 새벽에 바다를 나갈 때 그 바다 냄새를 맡고 기장 앞바다에 이렇게 나가는 그 기분이 정말 좋다. 어업인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단법인 한국자율관리업 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전국의 자율관리업 연합회 한 6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여기서 회장을 맡고 있고 부산 기장의 연아리 총계장님을 맡고 계신 천대원 회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장 연아리 신암 오천계장을 맡고 있고 여기 오늘 자리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자율관리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도시형 어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불렀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촌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50한 개 어촌계인데 다 유대관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산은 정확하게 도시형 어촌이 맞습니다. 도시형 어촌이 맞는데 도시 어촌, 도시형 어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형 어촌에서 어업인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앞전에 먼저 발표하신 세 분이 공통적으로 다 나오시더라고요. 말은 고량화, 그렇죠. 아까 물왕장 부분, 그리고 아까 저는 가장 좀 놀랬던 부분이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저 다케우치 1번 교수님이 말씀했던 부분 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도시 어촌의 그 환경에서 생산 기반의 사업을 찾아야 된다.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촌계장님들하고 그리고 사단법인 저희들 위원장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도시형 어촌, 어촌계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희 단체가 아까 자유관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업인 스스로 바다의 그 자원을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단체의 가장 큰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 23년이 지금 되어 왔는데 모르는 분들이 아마 한 80% 이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업인 스스로 중요한 겁니다. 바다를 가꾸고 자원을 회복시키면서 바다를 그대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목수이 많은 것 중에 저는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어촌의 고령화. 어촌의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 기여 기촌 나라 정책에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형 어촌에서 과연 맞는 정책이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기여 어촌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라는 거는 저도 얼마 전에 따져보면 2002년 월드컵 끝난 시점 가을에 저희 아버님 전화 받고 제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아들님이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그 전화 목소리 듣고 저도 2002년도에 어찌 보면 기여 기촌을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민들이 이런 정책에 맞아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책 가지고는 기여 기촌을 할 수 있는 길은 너무 좁습니다. 왜? 바다에 와가지고 기여 기촌을 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될 것이냐. 미래의 불확실한 소득을 가지고 들어와가 정책 지원을 받아가 빚이 돼가 돌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고령화를 풀기 위해서 정책을 반영하더라도 도시형 어촌에 맞는 차별화되어 있는 기여 기촌 정책을 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어떤 분이 그 발표하신 중에 물왕장이라는 부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도시형 어촌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물왕장을 물왕장에게 사용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말해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이 물왕장이라는 부분이 물왕장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마을회장을 매립을 해가 즉 어떤 용도로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바닷가의 집들이 전부 다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및 어업행위를 영위하기 목적으로 옛날에는 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립한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왕장이 전부 다 기획경제부 땅으로 넘어와가 각 지자체의 한국자산관리공단이라는 땅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땅들을 도시형 어촌은 찾아보시면은 80% 이상이 다 그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도시 어촌에 대한 정책이랑 반영을 하더라도 그걸 펼 수 있는 땅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해양수산부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몇 어촌계의 계장님들이 논의를 해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의견도 했었고 지금 또 진행 중인 부분인데 이거는 어촌계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 땅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지만이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지금 어촌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잡는 그 위주의 생산 위주의 어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업인들은 나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근데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 자유관리도 육성사업비를 해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마지막 고점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민들은 자꾸 이걸 지원을 받아가 소득사업을 해야지만이 그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자리에 어업인들을 대표로서 요 세 가지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좀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년 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수산업법이 개선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이란 제도와 개선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현실에 맞는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법이 아니라 저희들은 북쪽 뺀
동쪽과 남쪽과 서쪽의 삼면의 바다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이 서로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령이 빨리 개선이 되어가지고 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제 좀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오버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남겨뒀습니다. 오늘 이제 쭉 들으시고 이 중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럼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지금 도시어촌 정책에는 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수 해양수산부 어촌왕 재생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 어촌항재생과장 장진수입니다. 먼저 오늘 부산 도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어촌항재생사업, 흔히 알고 계시죠? 어촌 뉴딜 300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표 내용이랑 오늘 토론자분들 해주신 고견들을 잘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침 어제 해수부에서는 어촌 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해서 사실 어촌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인데 오늘 토론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 정책들을 좀 소개하면서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어촌과 수산업 활성화에서 많은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어 왔고요. 근데 대부분 좀 하드웨어 측면에서 수산 인프라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오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촌의 위기, 소멸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반면 어촌이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은 많은 국민들께서 해양 레저나 관광 등을 즐기기 위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 많이 찾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촌과 연안을 함께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을 추진하자라는 측면에서 어제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김준 교수님께서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정책을 만들면서 사실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른 뭐 어촌 그리고 연안관리법에 따른 뭐 연안 내지는 뭐 항만 법에 따른 항만 건설 내지는 뭐 재개발 개별법에 따라서 좀 각각 추진했던 개념들이라면 그건 이거를 같이 좀 묶었을 때 또 좀 더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고 또 친숙하게 갈 수 있는 개념이 뭘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걸 당장 어떤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서 갈 건지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초기에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떤 브랜드 차원에서의 바다 생활권 개념을 처음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다만 어촌과 연안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정책들을 묶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성과들이 도출되고 또 지자체별로 바다 생활권에 대한 뭐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협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걸 좀 더 제도화해 나가는 절차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핵심은 뭐 세 분 발표하셨던 부분과 토론자분들 얘기했던 그 개념과 동일합니다. 사실 어촌은 현재 어업만으로는 좀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 위한 좀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소득원을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해서 좀 보완을 하고 또 해양 레저나 관광객들은 어촌을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또 즐기고 또 맛있는 수산물 먹거리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촌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상생 효과를 높이고자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테마별 바다 생활권의 경제 생활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투입하고 이걸 통해서 실제 어촌 지역에 어떤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개념인데요. 대규모 민간 투자뿐만 아니고 소규모 어떤 투자 규모의 유형을 좀 다양화해서 어촌 특성에 맞는 뭐 부산의 도시 어촌이면 도시 어촌에 맞는 투자 유형들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승진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다양한 재정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민간 투자가 실제 어촌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 투자 기업들을 다양하게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또 김경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부산, 뭐 기장의 치암사계나 웨이브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사람들 많이 가고 있고 사람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죠. 사실 연안에 좋은 오션뷰 가진 부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와 연계된 어촌 지역을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부분이 이런 민간 투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민자 사업들이랑 연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를 위해서 실제 어촌 지역이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유인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옆에 재정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이 오지는 않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어촌이나 어항 배후에 있는 유휴 부지들을 좀 활용한다면 좀 부지 확보도 좀 용이할 것 같고요. 실제 어촌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이제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이라고 해서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촌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수산업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산업에 대한 스마트 기술 혁신 내지는 어촌 개방성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수산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큰 개념인데요. 사실 박규지 교수님이랑 또 이현임 박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수산업이 뭐 3D 내지는 뭐 힘들고 고된 노동이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수산업을 스마트 자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떤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또 어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도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식장을 핸드폰으로 관리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뭐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개방성과 관련돼서도 여러 이야기를 주셨는데 어촌계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선은행이라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어선을 매입하고 이것을 실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큰 초기에 자본을 들이지 않고 어촌 생활을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선은행 도입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이제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이라고 해서 그리고 관광 콘텐츠랑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까 그 영도 쪽에도 해녀가 있다고 하셨죠. 그럼 뭐 해녀 체험이라든지 뭐 갯벌 같은 체험형 콘텐츠 확대 내지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나승림 본부장님께서 좀 여러 사례들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어촌에 있는 여러 가지 유휴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어촌에서 실제 일도 하고 또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어케이션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 도시 어촌은 다양한 콘텐츠랑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치유센터나 국가해양생태공원, 반려해변, 내지는 국민 안심 해안제도 등이 앞으로 바다생활권 개념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김경수 교수님께서 원전 고리 주변 지역 쪽 해안가 도로를 좀 이전하고 뭐 주거 지역도 이전하는 이런 큰 그림을 사실 그려주셨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 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수부에서는 연안에 내지 해안가에 위치했을 때 계속되는 뭐 연안 해안 침식이라든지 뭐 태풍 피해에 대한 심각한 지역들에 대한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심 해안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좀 다른 지역 쪽으로 옮기고 보상을 하고 그쪽 지역을 공원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콘텐츠로 좀 활용하면서 해안 공간을 이용하되 대지는 에 대한 국민의 생명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검토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이제 살기 좋은 바다 생활권 개념입니다. 특히 어촌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세컨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촌 지역이 굉장히 이런 세컨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또 아까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주거 공간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일자리까지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기업타운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건장한 시니어 그리고 공정한 청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조정형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측면에서 어촌 신활력 사업을 진행할 때 또 신구 주민들 간의 좀 융합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어촌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신활력 증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부산에는 10개 어촌 뉴딜 300사업 9개와 신활력 증진 유형 2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장 동암항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가덕도 대양항 쪽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편입되어서 현재 좀 중지되어 있지만 나머지 8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시설이 준공된 동암항에 또 해변 포차가 준공이 됐는데 뭐 운영 주체와 지자체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아직 운영이 좀 못 되는 사례가 좀 있고요. 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주민들 간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또 반목이라든지 좀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신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실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일회성 사업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역량 강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좀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대표적인 좀 도시형 어촌임은 자명하고요. 그 어촌보다도 성공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촌에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어촌 연안 활력 제고 방안이 어제 이제 해수부에서 발표됐는데, 이게 적용하기가 아주 좋은 게 이제 부산에 있는 어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첨언 드리면, 이게 이제 해수부가 정책 풀 때 연안 지역 활성화하고, 어촌 활성화하고는 조금 다른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가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한테 이게 들어올 때 좀 진입 조건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적용할 때. 특히 이제 ESG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기업들은 들어올 때 뭐 수익이 안 되면 안 들어올 건데 그거보다는 지역과 이제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지금 총장님한테 제가 야단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뭐 플로어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그 플로어에서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 소속하고 성함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동네에 사는 그 부산 시민 임정현입니다. 그 토론 잘 들었고요. 현대해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산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소관해 주시고, 페이스북에서 자주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사례도 좋고, 어촌 연구실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건축 교수님도 말씀드렸는데, 부산 수산 어촌의 부산이 도시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 이분들이 도시화에 대한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김경수 박사님이 해양대를 가셨는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몇 년 전에 했던 계획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현재 그랜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포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된다행에서 하든지 부산시가 좀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좀 액션 플랜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곧 신공항이 건설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소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이. 낙동강 하부에 김장식 시장이 다 없어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한가축에서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은 핵물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 안 그러고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신공항 활주로가 건설되면은 진호동 내측에 아주 정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상당한 정원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수협장들께서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중에 천대원 협의안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그 부분 핵물 보상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통화한 적이 있지만은 천대원 계장님하고 물량장 문제 바다 매립하고 어항 건설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국가에서 소유해 버리니 그럼 이게 지역에 있는 어촌과 어민들은 무엇이냐 지명 사용료 내고 밀려나야 되니 이거는 정책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건 누구나 인정한 사안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어촌 뉴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정책 한다 하셨는데 지금 이게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어촌 뉴딜 사업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버튼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에 따라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청해라 공모사업을 하니 그 가운데라의 범민이 S밖에 사업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은 340만 거대 도시의 어촌계라는 게 사실은 거의 소멸 상태인데 이걸 세 가지 테마에 맞춰서 공모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업이 제약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게 탑다운 방식도 좋지만은 그 중에 한 20, 30%라도 점차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버튼업 방식의 어떤 어촌 뉴딜 사업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해양공간 이용 개발 기금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제 새로운 명칭인데 바다를 매립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나서 어촌에 무슨 소멸 보상 주고 이렇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라도 기금 형식으로 좀 적립이 된다면은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좀 지속 가능하게 어촌이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주고 1년 만에 끝내니 별 의미가 없다. 그거 전부 공감합니다. 예컨대 한 10년, 20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게 책임을 준다면은 저는 그게 엄청난 문화유산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부나 이런 사업을 일부 받아서 일부 대학에서 일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말성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정말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의 어촌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토론 자체가. 그래서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좀 더 NGO적인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혹시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첨언 같은 게 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아까 어촌항 재생 사업의 한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물항장을 지금 현재 있는 어촌계에 있는 계장님들이, 어업인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시형 어촌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레저 인구와 캠핑 쪽입니다. 네, 사람들하고 어민들하고는 가장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논의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어촌계 물항장은 지금 도시형 어촌 물항장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캠핑존에 오는 이유는 조망을 보기 위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어촌계 물항장을 재료를 좀 풀어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신청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물항장 일부 존을 캠핑존이 할 수 있는 존으로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바꿔주신다면 어촌계에서도 그 캠핑 쪽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 것이고 방금 의왕공단에서 말씀하셨던 그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연동이 돼가 한 개 어촌계가 아닌 여러 개의 어촌계가 다 신청을 받는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융화돼 가지고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 발표하신 중에서 뭐 말씀 좀 주실 거 있을까요? 뭐 박계우치 교수님, 혹시 추가 말씀? 예, 없으시면 네. 자, 그러면 뭐 다 토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면 어촌이라는 공간 가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거죠. 옛날에는 그 업 생산 기능만 있다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촌이라는 기능 공간이 이제 가치가 상당히 뭐 올라갔습니다. 이게 공간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땅값이 상승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개발 요소들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과정에 어업으로 생계를 또 유지하는 어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들이 또 부족해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또 발생합니다. 또 어민들의 입장, 어촌 공동체 입장에서는 고령화되고 외소화되면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를 투입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촌 공동체를 더 외소화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지켜내면서 조화롭게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부산의 시의 이제 대단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그걸 잘 유지하면은 어떤 그 역사 문화 유산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업인 입장에서 스스로 이 공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대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냥 뭐 땅 팔고 나가서 돈 벌면 그만이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 업을 유지하면서도 그 공간적 가치를 되게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자장 역할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 마이크는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의 도시어촌 관리 현황 및 부산 도시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진단과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의 어촌 미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